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 2 책에서 후반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강의를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 산 책인데 이제 읽게 되었네요. 내가 나 같은 게 스티브 잡스 노하우까지 내가 알아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안 읽었었는데 읽으면서 막 감탄을 했어요. 제가 지금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좀 바꾸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 앞에서 강의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직업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이젠 자기소개를 할 일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의 청중을 사로잡는 그 노하우, 그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화제를 일으키고 판매를 일으키는 노하우를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 강사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텍스트로 가득 찬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글씨가 빽빽하게 있어요. 특히 무슨 정말 재미없는 강연에 가면 보통 이렇게 텍스트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프리젠터에게 커닝 페이퍼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다른 역할이 없다. 근데 대부분 선배들한테 이렇게 전수를 받았고 회사 같은 데서 발표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되게 많죠. 근데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은 다르다고 해요. 제가 사진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 여기 보이세요? 숫자로 아이폰이라고 크게 써 있고 그리고 13만 이렇게 써 있어요. 큰 화면에 큰 글씨만 있는 거예요. 함축성 있는 단어 한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백과 빈 화면이 아주 많았고 킹 사이즈 폰트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폰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또 우리는 너무 글씨를 많이 쓰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고딕 계열의 서체를 많이 이용하라 라고 해요. 저도 강의를 많이 듣고 뭔가를 배우고 하지만 서체가 좀 정신없는 경우는 읽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이 명함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표지판을 만드는 사람들은 프로 디자이너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독성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굵은 고딕체, 우리가 그 교통표지판에 나오는 그런 서체를 이용하는 게 정말 좋다는 거예요. 명함을 만들거나 여러분이 플랜카드를 만들거나 강의안을 만들 때 다 동일하겠죠. 저도 이런 글씨체를 좋아하고 지금 저희 썸네일도 되게 깔끔한 글씨체를 이용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둥글둥글한 글씨체를 쓰려고 하길래 제가 우리 썸네일 만드시는 분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각지고 딱딱 떨어지는 고딕체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치와 텍스트, 숫자와 글자를 많이 이용해요. 지점별 판매 실정할 때 어떤 사람은 동부지점은 39,500개, 서부지점은 74만 개, 39만 5천 개, 서부지점 74만 개, 남부지점 16만 4천 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보시면은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보래요. 보이시나요? 그래프로 동그랗게 이제 원 그래프가 아니라 차트구나. 예. 차트로 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각 지점이.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미지로 직관적으로 각인되게 하라는 거예요. 숫자를 봤을 때 머리 아파. 예, 숫자가 너무 많으면 머리 아파요. 계산도 안 되고. 자, 헤드라인은 이런 식으로 프레젠터가 차트를 이용해 전달하는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서부 지점이 최대 매출 기록, 동부는 서부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 남부는 4개 지점 중 최하위 기록. 거의 무슨 그 기사 헤드라인 같이 그렇게 작성하라고 합니다. 2008년도 초에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때 태안군과 군민들은 이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전국에서 태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의 작은 군이 이런 지명도를 갖게 되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해요. 지금 태안하면 다들 알죠. 저도 이제 자주 가는데요. 그리고 베네통이라는 이태리의 유명 브랜드는요. 적은 광고로 큰 홍보 효과를 거두는 마케팅을 합니다. 수녀와 신부가 키스하는 장면, 백인, 흑인, 황인종이 붉은 심장을 나란히 보여주는 광고, 백인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흑인 어머니, 파격적인 소재를 담았고요. 종교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이슈가 될 만한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스컴에 이제 다뤄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한대요. 적은 예산으로 짧은 기간에 최대의 홍보 효과를 거두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태안군 사례 같은 건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홍보하게 되었죠. 막 기부도 했고 막 도와준다고 정말 많이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혹시 여러분들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고통받는 일이 있다면 뭔가 좋은 일이 오겠지. 전화해보게 될 거야 라고 마음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여백이 엄청 많고 깔끔하대요. 보이세요? 여백에 이렇게 뭐 숫자만 조금씩 있어요. 이미지 하나, 숫자 하나. 하나의 슬라이드에 여러 개의 메시지를 담게 되면 각각의 요소들이 작아지고 복잡해진대요. 청중들이 알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탁탁 넘겼을 때 그냥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게 하라는 거죠. 본론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앞으로 무엇에 대해 발표할 것인지 사전 안내를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본론이 끝난 후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고 무엇이 핵심이었는지 짚어주는 사후 요약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전에 안내를 하고요. 사후에 또 요약을 해서 청중들이 강의를 다 들었을 때 이 얘기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다 들었는데 뭔가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 기억이 안 나요. 시작할 때 요약하고 끝나고도 요약해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꽤 여러 차례 물을 마신다고 해요. 대다수의 청중들이 알지 못하도록 타이밍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청중이 눈치채지 못하게 슬라이드가 바뀐 순간을 이용해서 물을 마시는 장면이 이렇게 캡처가 됐어요. 짧은 영상을 추가하는 거죠. 짧은 영상. 몇 초짜리. 목이 마르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기침이 나오거나 옷 매무새를 이렇게 막 고쳐야 한다거나 이렇게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사전에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대요. 이런 개인적인 행동은 청중들이 알아차리기 못하게 은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영상을 조금씩 추가해 봐야겠어요. 잘 포장된 선물이 좋아 보인다 라고 합니다. 미국 UCLA 대학 심리학과 앨버트 멜러비아는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이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하는 모습, 비주얼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55%를 차지한대요. 사실은 우리가 되게 유명한 강사 강의를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저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되게 유명한 작가 책을 보는데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특히 자기계발 같은 것들은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7%밖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은. 말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모습이 중요하대요. 이 모습이 뭐예요? 확실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라 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이 포장지가 좋지 않으면 몸이 건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원래 오늘 잠옷을 입고 생얼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말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구나. 55%구나 해서 예쁜 옷을 좀 갈아입고요. 귀걸이도 좀 하고요. 입술도 좀 빨갛게 칠하고 얼굴도 살짝 분을 좀 발랐습니다. 머리도 감았어요. 네, 그래서 메시지에 좀 힘이 실리기를 바라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래요.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작가가 대본을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작가가 대본을 프롬프트라는 곳에 쏴줍니다. 모니터 같은 곳에 내가 다음에 할 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겠죠.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진짜 전문가들은 프롬프트를 크게 이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프로들은 프롬프트가 꺼지거나 고장 났을 때 또 방송을 잘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진짜 스티브 잡스가 철저한 보안 속에서 리허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되게 대박이 났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막 설명할 때마다 막 전 세계가 열광했는데요. 제품의 기능을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보여준대요. 현장에서.
정말 유머러스한데 스타벅스 매장에 전화를 걸어봅시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이렇게 찾아서요. 지금은 구글 지도를 찾아서 그 식당이나 커피숍에 전화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처음엔 되게 신기했죠. 어머, 전화번호부 안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네. 지도를 통해서 매장을 찾고 바로 전화를 눌러서 전화를 걸었대요. 강연장에서.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어떤 것을 주문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스티브 잡스가 네, 라떼 4,000잔을 배달시키려고 합니다. 장난이에요. 전화를 잘못 걸었네요. 농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끊었대요. 10초 만에. 라떼 4,000잔이라고 한 거 보니까 4,000명의 청중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구글 맵에 이렇게 뭐가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전화가 걸립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랑 직접 전화를 거는 거랑 너무나 다르죠. 근데 여기에서 라떼 4,000잔을 배달시키려고 했다가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하면서 유머러스한 그 웃음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재미와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것을 인포테인먼트라고 한대요.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약자 같아요. 그래서 청중들을 즐겁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막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기억이 완전 남겠죠. 아, 구글 맵으로 저렇게 전화번호가 연결돼서 이제 쉽게 전화를 걸 수 있구나. 완전 편리해. 라고 알 수 있겠죠. 20세기 최고의 연설가 중에 한 명인 데일 카네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죠. 데일 카네기 저서에는요, 스크립트 노트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발표를 한다고 할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스크립트를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하는데도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방송이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스크립트를 준비하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스크립트를 준비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이제 밑줄만 거의 긋고 조금 메모만 하고 거의 이제 제가 할 말을 적질 않아요. 노트를 만들게 되면요, 발표 내용에 대한 흥미를 절반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노트는 청중과 연결이나 친밀감을 방해한다고 해요. 노트를 사용하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대요. 자신감이 없고 힘없게 보인대요. 아니, 저 사람은 저 노트 없으면 말도 못하나? 네. 우리 막 정치인들 연설할 때도 뭐 보고 읽으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누가 적어줬나?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요. 최대한 많은 노트를 준비해두어라. 단 위기 상황에만 사용하라. 커닝페이퍼를 준비를 하되 진짜 위기 상황에만 사용하래요. 노트를 꼭 써야겠다면 청중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사용하라. 아까 말한 방송국의 방송인의 프롬프트처럼 그렇게 카메라 근처에 큰 모니터에 글씨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글씨를 올려두는 작가나 PD가 따로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스크립트가 없는 게 좋다고 합니다. 스크립트가 있으면요 너무 딱딱해지고요. 거기 내용을 다음 내용이 뭐였지? 까먹었네. 자꾸 외우려고 해요. 외우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니까 당황하고 당황하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그지같이 스크립트 노트 없이 그지같이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좋습니다. 원고를 잘못 읽거나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아나운서도 생방송 중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런 경우 아나운서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고를 제대로 고쳐 읽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아나운서들은 실수에 사과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사과를 하면 그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실수가 아닌 다음에는 절대 사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청중들에게 재빨리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빨리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를 하면 문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실수를 청중들은 눈치채지 못하는데요. 뭐 잘못했어요. 뭐 죄송합니다 할 때 사고 쳤구나. 프로페셔널하지 않구나. 조심성 없구나. 믿음직하지 못하구나 라는 인식이 생긴다고요.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도 실수를 하나. 완전 인간적이죠. 그 넘기는 클리커. 페이지 넘기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넘기는 거 있어요. 이게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데요. 저도 강의를 하다가 이게 작동하지 않았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제 클리커가 작동하지 않네요. 저기 하나 더 있네요. 아마 이건 작동하겠지요? 그러면서 그걸 또 눌러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무대 뒤에 스태프들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라고 얘기했대요.
어, 스티브 잡스가 설명하는데 클리커가 안 돼. 그럼 뒤에 스태프들이 막 구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안 된다. 객석에서 큰 웃음이 터져 나온대요. 뒤에 스태프들 정신없겠죠? 이 말 한마디에. 자, 근데 이 클리커가 안 오는 거예요. 고장났는데. 어떻게? 당황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요, 쉽게 상황이 고쳐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고요. 스태프들이 이것을 바로잡을 시간을 벌기 위해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인데요.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 컴퓨터를 설립했던 동료, 스티브 워즈니악의 일화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와,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랬구나, 저 사람이, 이러면 재밌게 듣겠죠. 그 사이에 이제 이 클리커를 작동하는 게 새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유머러스한 것을 잃지 않는 거예요. 농담을 막 던지는 거죠. 김미경 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최고의 강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머조차도 연습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재밌죠? 유머러스하고. 자, 끝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클로징이라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오프닝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오늘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뭔가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와 있는 느낌? 와, 오늘 되게 잘 왔어. 역사적인 순간에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클로징, 마무리하는 것.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오늘 내가 함께 했어. 라는. 첫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통일감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마무리가 있죠. 그래서 가슴에 기억되는 클로징을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저는요, 강의를 들을 때 이 마지막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제가 마무리를 지은 게 있어요. 제 강의를 오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강의 들어보셨으면 제가 마무리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댓글에 적어보실래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는 길! 전환부자 프로젝트와 함께 갑시다. 그리고 센 엄마였으면 부자 되는 길, 센 엄마와 함께 갑시다.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길, 닭꿈스쿨과 함께 갑시다. 또 내가 어떤 기관에서 했죠? 이렇게 저를 초대해준 그런 기관, 조직에 대한 부자 되는 길, 수자원 공사와 함께 갑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전 재테크 강의를 이제 주로 많이 하니까요. 부자 되는 길을 함께 하자라는. 왜냐면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 들었다고 막 다음날 부자 되고 이게 아니니까 어떤 그런 길을 함께 가자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거의 몇 년째 계속 이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에 열광할까요? 제가 읽으면서 저도 강의를 오랫동안 했지만 진짜 많은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